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뇌졸중의 위험은 사계절 예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흔히 뇌졸중은 겨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여름에도 방심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계절적인 특성상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전성 뇌경색에 대한 위험이 지적되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뇌졸중, 특히 여름에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많은 분들에게는 소화장애로 인한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남궁옥분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계절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가 뇌졸중입니다. 여름에도 뇌졸중 위험은 있다는 거죠. 실내외 온도차에 신경 써야 하고 탈수 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뇌졸중의 위험이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의 특성에 따른 뇌졸중의 위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름은 특히나 이제 실내 온도차라든지 탈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도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실내외의 온도 차이나 탈수 위험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고혈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혈관 안의 혈전이라 그래서 피딱지가 혈관이라든지 심장에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인데요. 이런 실내 온도차가 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몸에 이제 혈압 전동 폭이 이제 높아질 수 있고 또 탈수가 되게 되면 그런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전이 혈관벽이나 심장에 잘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런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뇌혈관의 혈액 흐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뇌혈관 같은 경우는 항상성이라 그래서 가급적 혈압이라든지 다른 외부 요인에 따라서 혈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 이제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혈관이 좀 좁다든지 막혀 있다든지 이런 기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의 이제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도 혈류량이 변하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온도 차이가 심하거나 탈수가 있을 때 더욱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 여름에는 뇌출혈보다도 뇌경색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름에 뇌출혈이 적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예. 이제 겨울에 뇌출혈이 많은 건 거의 여러 가지 보고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응급실 오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 확인해 봤을 때 겨울에 분명히 이제 뇌출혈이 좀 증가되는 것 같고요. 예. 여름에는 아무래도 뇌출혈보다는 혈류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뇌경색이 조금 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뇌경색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뇌졸중 위험에서 전조 증상으로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잠깐 증상이 왔다가 또 사라지기 때문에 전조 증상만으로 질환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런 이제 증상을 느꼈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보통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졌으니까 괜찮아졌겠지. 그렇죠.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괜찮아졌을 테니까 일시적인 거야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무슨 큰일이 생겼을까 이제 걱정이 되어서 오히려 또 조금은 과하게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객관적인 증상, 주변이 봤을 때 말이 어눌하다, 입이 돌아갔다, 혹은 팔다리 마비가 있었다, 본인이 뭔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힘이 빠졌던지 옆에서 듣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과하게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럼 반복되는 주기가 점점 이렇게 짧아지거나 그런 또 지속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전조 증상이 한 번만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한 번 발생한 다음에 정말 이제 후유 장애가 남는 뇌졸중, 영구적인 후유 장애가 남는 뇌졸중이 한 번 발생하고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주기가 짧아진다든지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 훨씬 위험합니다. 예. 그 짧아지고 길어진다는 것은 정말 그런 후유장애가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뇌졸중이 발생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팔에 마비가 왔는데 다음에 또 오른쪽 팔에 마비가 왔고 세 번째 또 오른쪽 팔에 마비가 왔다. 이런 식으로 같은 증상이 두 번 내지 세 번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담당하는 혈관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증상이 반복하거나 당연히 반복되는 주기가 짧아지거나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 훨씬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조 증상의 주기 또 지속되는 시간 또 어떤 부위에 어떻게 생기는지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잘해야 초기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진료실이나 응급실을 찾았을 때 그럼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검사는 뭡니까? 네, 보통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서 저희 치료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언제 생겼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으면 그걸 이제 청취를 하고요. 혹은 본인이 말을 못한다든지 이제 목격을 한 상황은 이제 목격하신 분한테 언제 발생했는지 이제 경력 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가 이제 검진이라고 해서 실제로 팔다리 움직임이라든지 얼굴 움직임, 언어, 발음, 혹은 시야, 혹은 시선의 움직임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사실 제가 두 가지라 말씀드렸는데 진찰과 영상 검사인데요. 영상 검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MRI가 최고예요. CT가 최고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검진이나 이런 진찰을 통해서 충분히 짧은 시간이겠지만 파악을 하고 우리가 어떤 최적의 내 영상 검사를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찰과 영상 검사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네, 영상 검사만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진찰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 검사나 이런 확인을 해 보면 그 뇌혈관 쪽의 문제들, 혈관이 막혔다거나 아니면 혈관이 이렇게 터졌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큰 혈관이 막혔다거나요, 혹은 이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세한 혈관이 좀 작은 혈관이 막힌 상황이라든지 혹은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의 영상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발전했지만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증상 발생하고 10분, 20분 아주 초기에 왔을 때는 오히려 내 영상 검사에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검진과 내영상 검사를 반복적으로 촬영한다든지 설사 내영상 검사에서 안 보이더라도 검진에서 너무 확실하면 우리가 막힌 거에 준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영상 검사만으로 혹은 진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개가 이제 조합을 해서 우리가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게 복합적으로 봐야 알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런 이제 큰 혈관뿐만이 아니고 그 뇌혈관 여러 곳에서 막히기도 합니까? 그래서 이제 큰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증상이 아주 심하게 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큰 혈관이 막혔을 때는 거의 응급실로 119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은 혈관이 다발성이라니까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몇 번 막혔을 때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특히 흉혈관이라는 게 뇌졸중이 실제로 발생해서 응급실에 오신 다음에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이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본인은 몰랐지만 작은 혈관에 다발성 뇌경색이 있었군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다발성 뇌경색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다발성 뇌경색이 이전에 특히 무증상성 다발성 뇌경색을 가지고 계시네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었던 그런 이제 작은 혈관들이 이미 막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조 증상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아, 예. 예, 이제 본인이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고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서 이제 뭐 외국의 연구긴 한데 아주 자세히 캐물으면 뇌졸중, 그러니까 연구장 부유장애가 있을 수 있는 뇌졸중 발생 전에 이러한 이제 다발성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전조 증상이 50% 이상은 있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본인이 좀 이런 이상 증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적어두고 기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쉽게 그게 회복이 되더라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다발성 뇌경색의 위험을 또 알아챌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혈전성 뇌경색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뭡니까? 네, 이제 혈전이라는 게 이제 피딱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피가 연고돼서 이게 굳는 건데 사실 우리 몸에서는 혈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게 뭐 피부라든지 이런 데 다치거나 해서 출혈이 생겼을 때는 그 출혈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피가 응고되면서 피딱지 같은 게 앉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딱지가 않는다고 또 말씀드리면 출혈이 멈추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혈관 밖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혈관 벽에 손상이 있다든지 부정맥 같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면 심장 안이라든지 혈관 안에서 피딱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딱지가 생기면서 뇌혈관을 확 막게 되면 이제 뇌경색, 뇌졸중 중에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하게 돼서 그런 뇌경색을 혈전성 뇌경색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예. 이 땀이 많은 여름과도 이런 혈전성 뇌경색은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혈전은 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다. 피가 멈춰 있고 피가 끈적끈적해지기가 쉽고 혈류의 어떤 흐르는 형태가 변하고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액의 점도라고 해서요. 예.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지고 점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런 이제 피딱지, 혈전이 만들어지기가 쉬운데 이제 땀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이제 탈수가 쉽게 되는 여름에 탈수된 상태에서 계속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육체 활동,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전이 그게 혈관 벽이든 심장 안이든 만들어질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 탈수도 뇌경색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예,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탈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또 뇌혈관이 좋지 않다, 아니면 이전에 뇌경색, 뇌졸중을 앓은 경력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탈수가 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 때에 따라서는 심장 질환이라든지 콩팥 질환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안 좋다라고 들으신 분도 있긴 하실 겁니다. 심부전이라든지 콩팥 기능 부전 혹은 간 경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다면 가급적 저는 이제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는 섭취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뇌졸중 여름에도 이런 여러 위험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뇌졸중 위험에서 이제 고혈압도 위험 인자로 분명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이 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혈압약 중에서 이제 이뇨제가 있는데요. 그게 예. 아무래도 이제 소변으로 소금, 나트륨 이제 소금을 빼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다 보니까 특히 이뇨제를 이제 좋은 약입니다. 이뇨제도 굉장히 좋은 약이고 혈압 조절에 좋은 약이지만 여름철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뇨제만 복용하시면 이제 탈수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연세가 드시면 소변 조절에 장애가 있다든지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셔서 특히나 이제 이뇨제를 복용하셨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야 된다는 걱정에 사실 이제 물을 좀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예. 특히나 그럴 때일수록 조금 비뇨의학적인 그런 처치를 받으시더라도 저희가 뇌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꼭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당뇨병 약 중에서 새로 좀 나온 약이 있는데 그 약들도 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당뇨병 약도 있습니다.
워낙 그 당뇨병 약이 소변으로 당을 빼면서 당을 조절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뭐 심장 보호 효과라든지 이런 뇌혈관 질환을 감소시킨다 이런 좋은 결과들이 많은데 이 약도 소변으로 당을 빼다 보니까 탈수의 위험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도 꼭 수분 섭취를 잘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당뇨약이나 혈압약 중에서 이제 이뇨 작용이 있는 약들 특히 드실 때는 배뇨장애 증상이 있더라도 물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조금 힘드시겠지만 특히 예. 뇌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섭취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화장실 가는 게 좀 껄끄러우신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도 물은 자주 드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는 아주 덥고 또 실내에 들어오면 에어컨 때문에 좀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추운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 실내의 온도차가 이제 급격히 바뀌는 건데 이럴 때 이제 혈관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일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뇌의 이제 혈류량은 항상성이라 그래서 주변의 뭐 온도 혹은 우리 몸의 혈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 영향을 안 받으려고 장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실은 이제 너무 큰 온도 변화는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5도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몸에 예.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제 뇌혈관은 그거보다는 좀 잘 견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10도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예, 5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5도 정도인데 그래도 10도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뇌혈관이 안 좋은 분은 좀 이게 좀 제가 드린 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제가 이게 한 10도 정도 이상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뇌혈관이 좁거나 뭐 일부가 막혀 있어서 돌아가는 혈액으로 유지를 하고 계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5도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건강하신 분은 조금 더 여유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5도 절대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기온차가 많이 나게 실내에 들어갔을 때 좀 한기가 느껴진다. 이건 곤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자, 이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응급실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조기 발견을 위해서 그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 가운데 이 여름에 발생하는 뇌졸중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따로 있을까요? 보통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가장 중요한 증상이 이제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그리고 언어 발음 장애 이 세 가지 증상이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세 가지 증상이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이 증상과 함께 사실 좀 어지럼증, 뭐 두통 혹은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탈수가 되기 때문에 예. 뇌의 전체적인 혈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뿐만 아니라 좀 어지럽다, 뭐 쓰러질 것 같다, 뭐 때에 따라서는 좀 두통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름에는 이제 어지러울 때 뭐 쓰러질 것 같다, 실신할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을 또 유심히 잘 살펴야겠습니다. 전조 증상 하면은 이제 힘이 빠지거나 또 마비 증상, 특히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 또 앞이 잘 안 보이거나 또 시야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뭐 어지럼증 당연한 거고요. 이런 가운데 어떤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응급실을 찾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한두 가지 더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든지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뭐 어지러움, 이 객관적인 어지러움이 아니고 그냥 주관적으로 좀 어찌러찌하다 이런 걸 꼭 응급실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어지럼증 중에서 정말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네. 때에 따라서 걸었는데 한쪽으로만 간다. 뭐 심한 분들은 제자리에 앉아있지 힘은 다 있는데 앉아있지를 못하시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에 어지럼증이 있거든요. 예. 이러한 경우는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게 증상이 없어지더라도 다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팔다리 마비, 얼굴 마비, 언어 발음 장애, 시력이 확 안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게 된다든지 하는 증상은 이제 위험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균형 감각이 무너질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위험은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뇌졸중의 가장 또 중요한 우리가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한쪽으로 갑자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으로, 왜냐하면 왼쪽 뇌는 오른쪽을 담당하고 뭐 오른쪽 뇌는 왼쪽을 담당하고 각각 위치에 따라서 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혈관이 탁 막히거나 터지면 반대쪽으로 증상이 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증상이 오고, 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일은 대부분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한쪽으로 증상 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고, 그 증상이 없어지더라도 갑자기 한쪽으로 왔으면 역시나 위험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한쪽으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뇌경색에 이런 위험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일단 혈관을 뭐 뚫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뇌경색의 뭐 위험도라든지 막힌 혈관의 위치에 따라서 바로 뚫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좀 약물을 쓰면서 좀 기다려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희가 그 치료 방침이 좀 다양합니다. 근데 큰 혈관이 막혀서 응급실을,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빨리 오셨다 그러면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환자를 이제 뚫어드리고요. 예. 근데 그럼 응급실에 도착하는 시간이 좀 늦었다 이러면 가급적 뚫어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이게 뚫는 치료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 5% 정도는 뇌출혈 뚫은 다음에 그 약한 뇌에서 반대로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생기는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경미하다든지 작은 혈관이 막혔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기다려보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 환자의 위험도라든지 막힌 혈관의 위치, 그리고 언제 오셨냐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저희가 검진도 하지만 뇌 영상을 찍으면 실제로 뇌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뚫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크다면 뚫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무조건 다 뚫어야 한다는 건 아니군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 앞으로 더 좋은 치료가 나와서 언제 오시든 어떤 혈관이든 다 뚫어드리고 부작용 없는 그런 치료가 나오길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현대의학이 과거보다 분명히 좋아지긴 했지만 한계가 있어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서 그만큼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이제 뇌졸중의 고위험군,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쨌든 위험 요인이 확실한 병이고 생활 습관의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뭐 심방세동 같은 심장의 부정맥 같은 것들 있으면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신의 이제 혈관 상태를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검진을 통해서 뇌졸중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검진을 통해서 뭐 너무 자주 확인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시는 걸 보통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게 이제 뭐 MRI가 좋은 건지 뭐 CT가 좋은 건지 뭐 초음파가 좋은 건지는 역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특히 경동맥이라든지 이쪽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외국에 비해서는 훨씬 좀 이게 좀 용이하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적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음파 검사는 경동맥이라든지 뇌혈관 쪽의 초음파 검사는 너무 아끼지 마시고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름철에 또 조심해야 하는 뇌졸중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듀엣에 사랑하는 사람아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약 먹다 배부르다는 이 농담 아닌 농담을 합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하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소화 장애입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 여러 표현으로 불쾌감을 표현하시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들도 식사하고 나면 한 주먹씩 약을 드시거든요. 예. 그렇죠.
자, 뭐 옆에서 보면 저 아들로서는 안쓰러울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느끼는 불편감을 여쭤보면 뭐 소화 장애를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워낙 드시는 약이 많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배부르기도 하고 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조금은 문화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소위 양약이 들어온 게 그 진통소염제 내신이었기 때문에 그거 전형적으로 위점막이랑 장점막 망가뜨리는 약이라 위장장애 잘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선입견이 알로 돼 있는 양약은 속을 버린다. 이거를 아예 그냥 확실하게 전달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양약은 먹으면 내가 소화장애가 제일 심한 거야라는 그런 면도 일부는 있지 않나 싶지만 어쨌건 어르신들이 약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역시나 소화장애가 제일 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약간의 선입견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걸 제일 먼저 호소하는 데는 저는 선입견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부터 약물도 많이 좋아졌고 또 그렇죠. 그런 또 소화 장애를 또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약들도 또 같이 처방되는 경우도 많으신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예. 네. 예, 아무튼 뭐 소화 장애가 있다고 하시니까 예. 근데 소화 장애라고 하면 증상이 너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나열할 필요가 없죠. 뭐 다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속쓰리다, 더부룩하다, 안 내려간다, 배가 아프다, 경련이 생긴다, 아득한다, 그렇죠. 뭐 배가 벙벙하다, 변비가 생긴다, 혹은 설사가 생긴다, 메시껍다. 뭐 이런 뭐 너무나 다양하니까요. 예. 그 표현하는 증상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차이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증상에 따라서 주로 어느 쪽이 더 안 좋구나, 뭐 위가 안 좋을지, 장이 안 좋을지 그런 거는 저희가 짐작은 하는데 예. 사실은 그 증상의 정도가 본인으로서는 환자분으로서는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증상 자체가 100% 질환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거는 항상 일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냐 아니냐 그거는 반드시 증상의 정도랑 100% 일치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해드려야 되는 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분명히 이제 불편감을 느끼시는 건 맞는데 네.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그 정도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좀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소화장애 원인도 다양합니다.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것만은 꼭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의 소화장애라고 우리가 한정을 한다면 그분들이 뭐 많이 잡수는 약물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특히 연배가 높아질수록 우리 몸의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노화를 겪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치아 문제 다들 일부라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잘 씹지 못하면 당연히 입맛도 떨어질 거고 소화가 안 될 거고 섭취가 어려울 거고 변비도 생기기 쉽고요. 그다음에 혹시 나이가 들면은 미각이 떨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음식 드시는 거에 맛을 정확하게 못 느끼기 때문에 지나치게 짜게 먹거나 제대로 못 먹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위의 기능도 역시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막 기능과 함께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나 뭐 궤양이나 암이나 감염 같은 그런 손상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일들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췌장과 간의 기능도 저하되니까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변비 생기기 쉽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인의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이 될 거고 물론 그런 위장관 기관에 암이라든지 질환이 생긴 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소화장애의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약물로 인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또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약물로 인한 상호 작용이랄까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물을 드시면은 예. 약물과 약물 혹은 뭐 약물과 영양소 혹은 약물과 질병의 상호작용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첫 번째 위험 요인이 나이가 많다는 거, 노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장과 간 같은 것의 기능이 떨어진 분. 왜냐하면 이곳에서 분해를 해서 내보내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질환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약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는 분. 그다음에 또 약물의 성격이 치료력이 좁은, 그러니까 조금만 많이 먹어도 부작용 나는 그런 약, 이런 걸 드실 때 위험도가 높은데, 말씀드리다 보면 이게 전부 다 노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 위험 인자잖아요. 신장, 간 기능 떨어지죠.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 많으니까 약을 많이 드시는 거, 이런 거는 뭐 공통 위험 인자니까, 그런 면에서 역시 노인은 그런 약물로 인한 상호작용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작용의 위험은 역시 높고 그중에 소화장애가 잘 생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노인의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건데 10명 중 4명 이상은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예. 그 약물 복용은 섭취한 음식뿐 아니라 뭐 흡수되는 과정도 그렇고요. 또 배출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약도 이제 경구약의 경우는 음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작용을 원하는 거니까 음식과 함께 똑같이 위 내벽이나 소장을 통해서 흡수해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양소와 약물은 생물학적인 운명, 그러니까 흡수가 되고 몸 안에서 대사가 되고 배설되는 과정이 나란히 가기 때문에 당연히 상호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로 인해서 영양소가 흡수돼서 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영양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약과 함께 섭취한 음식이나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약물의 대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약물 영양소 상호작용 중에 이제 약물이 영양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 반대로 우리가 같이 복용한 음식이나 영양 상태에 따라서 약물의 대사가 바뀌는 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화관 내에 일단 음식이 존재하면 약물의 흡수가 감소되는 걸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즉 영양 상태와 식이 요인 자체가 약물의 이용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어서 결국 약물 치료를 받는 개개인이 적절한 영양 상태 유지를 위한, 사실 어떤 점에서 이게 또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약을 많이 먹기 위해서 지식도 필요하고 또 질병과 연계해서 내가 어떤 식사를 하는 게 적절한가도 인식을 해가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어서 현대사에 살아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약물 치료를 하는 분들, 예. 그러니까 음식이나 영양 상태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도 중요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음식으로 인해서 이제 약물 효과가 이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인지, 흔히 이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우유를 먹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경우인지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거기에 속하는 거고요. 뭐 모든 경우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전형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방금 말씀 주신 우유가 굉장히 우리 몸에 좋고 뼈의 건강에도 좋고 단백질 섭취에도 좋고 그렇지만은 약을 우유로 마시면서 약을 먹는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이나 철분, 뭐 락트산 같은 것들이 약물 흡수를 방해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지 퀴놀론계 같은 많이 쓰는 항생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우유 속의 칼슘이나 철분 같은 거의 성분과 서로 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고 약효가 떨어지고, 그런 점에서는 우유로 직접 먹는 게 안 되더라도 요거트나 아니면 치즈도 동시에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런 건 좀 피할 수가 있을 거고,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 같은 경우에는 위 내에서의 산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시나 그 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산도가 바뀌어서 약의 체내 흡수가 바뀔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주스 중에 유명한 게 자몽이잖아요. 네. 이게 간에 그 효소 하나를 작용하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혈청의 약물 농도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켜요. 그래서 특히 자몽 주스는 이 약물과 같이 안 먹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나 혈압약 종류에 속하는 칼슘 채널 차단제라든지 아니면 그 고지혈증에 대한 약품인 그 스타틴 같은 약물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외에 뭐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탄산가스가 위장장애 위험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나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역시 약효를 변화시키니까 부작용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걸로 약을 드시는 거는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네, 뭐 술을 약으로 함께 드시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예. 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예.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 참나. 아무튼 이제 우리가 우유하고 주스 이런 걸로 약을 드시는 경우는 그래도 간간히 계실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좀 많이 계신가요? 왜 우리 무심하게 예. 그냥 물로 먹는 게 원칙이지만 옆에 주스가 따라져 있거나 그러면은 사실 나 약 먹을 참인데 주스로 마시기도 하죠. 그래서 원칙상은 안 좋고 모든 약이 이렇게 굉장히 해가 되진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중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자몽 주스는 좀 약효가 관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피하는 게 좋고 예. 그럼 또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얼음물이 좋아요? 끓는 물이 좋아요? 물의 온도. 예. 근데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다 그러고 그렇죠. 애초에 약품 개발할 때부터 항상 미지근한 물로 마신 거를 염두에 두고 흡수되는 걸 고려하니까 예. 그냥 뭐 상온의 물 정도가 가장 뭐 바람직하겠고요. 너무 차가운 거는 위의 점막 흡수력은 조금 저하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왜 꼼꼼한 분은 그런 거 물어보세요. 물 얼마큼 먹어야 돼요? 예, 예.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 250에서 300cc라는 건 물 한 컵 정도죠. 조금 큰 컵 한 컵. 그러니까 왜 종이컵 하나가 200cc니까 조금 큰 컵 한 컵 정도를 마시는 게 좋은 게 물을 너무 조금만 갖고 마셨을 때 이것도 약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너무 적은 양을 마시기 때문에 오히려 위까지 미처 못 내려간 상태에서 식도에서 녹아버리면 식도 궤양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약의 흡수 속도가 오히려 느려질 수가 있으니까 물을 좀 충분히 한 컵은 좀 다 마셔주시는 게 좋겠다. 아, 예. 이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군요. 예. 한 컵 정도는 보통 이제 네, 한 모금 정도 마시고 물을 더 이상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좀 네. 그런 편이긴 한데 물은 한 컵 정도는 다 마셔주는 게 그렇죠. 좋은 네. 거군요. 그 약이 네. 사실은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 이게 용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애꿎게 식도에 딱 걸려 있으면 약효도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예. 또 걸려서 식도궤양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로 충분히 넘어가서 섞일 정도의 한 컵 맞아요. 정도 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들은 특히 또 소화 잘 안 된다고 해서 이 가슴에 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맞습니다. 경우도 계시잖아요. 가슴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면서.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걸려 있는 약 때문에 식도궤양 생기는 경우도 곧잘 실제로 내시경하다. 있군요. 네네. 예. 내시경하다가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약이 딱 걸려 있고요. 그 우유나 예를 들면 자몽 주스 말씀해 주셨는데 뭐 탄산음료도 막 같이 드시지 말라는 거지 뭐 아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닌 그건 거죠? 아니죠. 예, 예.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간격을 좀 시간 간격 그렇죠. 두시고 그렇죠. 그 드시는 거는 큰 문제가 네네. 없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네, 물 대신 그걸로 드시지 말라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정 어떤 영양소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살펴주시죠. 예. 맞습니다. 뭐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많은 분이 드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를 저해시키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K를 먹게 되면은 이 약이 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으니까. 비타민 K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에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예. 모노아민 산화 효소 억제제가 들어있는 일부 항우울제라든지 항암제라든지 항고혈압제라든지 항생제가 있는데요. 이런 거에 작용을 영향을 미쳐서 혈관 수축 작용이 과다해지면서 아주 심각한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발열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혈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티라민 높은 음식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흔한 거예요. 유제품, 치즈나 요구르트 아니면은 뭐 닭의 간이라든지 멸치라든지 연어 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류나 육류를 절임한 것들, 절여놓은 거, 예. 그다음에 콩 제품, 그다음에 무화과나 바나나, 아보카도, 건포도 이거 우리 뭐 잘 먹는 거잖아요. 예, 되게 많네요. 토마토, 예. 맞죠? 버섯. 그리고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알코올 음료들, 포도주, 맥주 이런 것들이 전부 티라민과 관계가 있고요.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고 이럴 경우에는 관계 있는 항우울제나 항암제, 항고혈압제, 항생제와 같이 먹을 때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될 거고, 예. 뭐 그거 외에는 카페인을 많이 먹었을 때는 기관지 확장제 종류인 세오필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의 부작용이 커지고요. 예. 그다음에 술의 경우는 뭐 워낙 많은 약품들, 해열제, 진통제, 신경안정제, 혈당 강화제, 뭐 간질치료제, 마취제 이런 거에 약효를 증가시키니까 역시 드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알코올과 아스피린을 같이 드시면 위장관 출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알코올과 아스피린. 예.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예. 알코올과 비곡신이라는 소위 강장제의 종류인데요. 그 강신제죠. 강장제가 아니라 강신제 종류인데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정맥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함께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타이레놀 이제 성분 들어간 진통제들. 예. 그렇죠. 그 알코올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타이레놀도 뭐 아스피린만큼은 아니지만 위점막 같은데 손상을 입히는데 그 알코올과 같이 드셨을 때 위점막 손상도 같이 일으키면서 그다음에 출혈을 좀 더 유발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아스피린보단 덜하지만 타이레놀도 비슷한 효과가 조심해야 있습니다. 된다. 예.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티라민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예. 네. 뭐 쭉 나열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절대 먹어서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좀 줄여야 된다. 뭐 너무 많은 걸 드시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조금은 드실 수는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요. 아까 와파린에 뭐 비타민 K 곤란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식품은 뭐예요? 그래서 그게 뜻밖의 우리 청국장 같은 거 있죠. 예. 그거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어허. 그러니까 와파린 드시는 분은 청국장이 절대 금기는 아니지만 그걸 너무나 좋아해서 하루 3끼 드시면 곤란하다. 뭐 이 정도는 될 그렇군요. 거고요. 네. 뭐 이거 예를 좀 하도 많아서요. 예. 그러니까 모든 네. 음식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하시더라도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그래서 드시는 균형 게. 잡힌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너무 좋아한다고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이런 네. 경고를 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물로 인한 우리 몸의 영양 상태도 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런 거죠. 위산 억제제를 보통 궤양약으로 많이 씁니다. 요새 쓰는 약들은. 그럴 때 위에서 비타민 B12하고 그다음에 철분의 흡수가 억제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예. 또 항암제 종류는 위장관 점막을 전부 손상시키기 때문에 모든 영양소의 흡수가 잘 안 돼서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는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할 수가 있고요. 또 이뇨제 중에 유명한 피로제마이드라는 거는 각종 그 전해질, 미네랄, 칼륨, 마그네슘, 아연, 칼슘 이런 거를 소변으로 다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자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약물들이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내가 먹는 약이 관계가 있나 없나 알고 계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약 먹는 시간이잖아요. 예. 네. 요즘 뭐 보통 식후에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후 30분. 네. 네. 근데 뭐 식전에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공복에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재밌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왜 보통 약 그러면은 식후 30분 복용법 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냥 처방을 그렇게 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식후 왜 30분이냐? 100% 거기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그 목표는 규칙적인 약을 먹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까먹지 쉽고. 말고 먹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밥을 3끼 먹는 거를 전제로 해서 사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같이 있는 게 영 안 좋다. 라는 그런 약물은 공복에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럼 공복에 먹으라는 게 도대체 언제 먹으라는 거냐? 일반적으로는 식전 한 1시간 전 아니면 식사하고 2시간 후 이 정도를 우리가 공복이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1시간 전이 어려우면 30분 전도 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위장장애 약의 흡수 정도 다른 약과 상호작용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드셔야 되는 약은 한 3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요새 골다공증 약 많이 드시잖아요. 그중에 1세대 약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약은 음식물과 같이 먹으면 약이 거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1시간 전에, 식사 1시간 전에 드시라. 그다음 두 번째는 위장약 중에 특히 위점막을 이렇게 왜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는 그런 수크랄페이트 같은 성분은 역시 공복에 먹는 게 효과적이고, 세 번째로는 당뇨병 치료제 중에 모든 당뇨병 약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식사 전에 복용해야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 좀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 그냥 먹어버렸을 때 저혈당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식전에 드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간을 꼭 지켜 먹어야 될 약은 우리가 따로 언급을 드리는데 그거는 좀 진짜 잘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은희의 사랑해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